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좀 중요한 방송인데 일부러 외신을 안 했습니다. 외신을 안 하고요. 상황을 명확히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 최주류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토막난 외신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 드리는 것보다 전달해 드리는 거는 계속 전달해 드리더라도 중간중간에 뭔가요? 한번 쉬고 봉우리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저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을 조금 한번 냉정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국을 왜 팔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기관이 외국인을 대체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수치부터 객관적인 수치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수치 가장 좋아하는 것, 보수건 진보건 어쩔 수 없이 다 인정하는 것 성장률이겠죠. 성장률 평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8.6, 김대중 5.2, 노무현 4.2, 이명박 3.6, 박근혜 3.1, 문재인 3.0, 그리고 윤석열 지금까지 2.1입니다. 2024년은 IMF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또 낮춰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잘 잡아서 2.1입니다. 그러면 8.6에서 2.1까지 왔죠. 예, IMF 환란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 때도 5.2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버블 경제, 환율 절상으로 인한 버블 경제가 끼었던 김영삼 때는 8.6까지 갔었죠. 예. 그리고 노무현 4.2. 노무현 때 나라 망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경제를 완전히 죽을 써서. 그런데 4.2였고요. 지금은 딱 반토막 나네요. 윤석열 때는 딱 반토막 나서 2.1. 내년, 내후년 1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1%대에 진입할 수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삼성전자 어제 제가 이 그래프 뭔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11월 20일 팔았죠. 19일 팔았죠. 220만 주 정도 팔았죠. 18일 290만 주 팔았죠. 자사주 매입한다고 한 그날 240만 주 샀고요. 그 전에 920만 주 팔았죠. 1,400만 주 팔았죠. 790.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240만 주 꼴랑 샀지만 그 전에 1,400만 주, 790만 주, 970만 주 이렇게 팔았어요. 꾸준히 10월 30일까지만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본인들의 HTS나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내수는 어떤가? 내수 이거 크게 나와요? 소비 동향? 크게 안 나와요. 보이긴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내수 소비 동향이 제일 윗단에 있는 게 합이고요. 합이고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부터 그냥 우리의 생필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매일 쓰는 것들 을 비내구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구재는 뭡니까? 예, 잘 아시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내구재가 되겠습니다. 크고 비싸고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것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내구재나 준내구재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뭘 사나요?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내구재를 사죠.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풀릴 것 같으니까 자동차를 바꿉니다. 핸드폰도 바꾸죠. 하지만 비내구재 생필품은 뭐 쓰고 말고 뭐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필품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한국의 소비 동향은 2022년 1쿼터부터 1분기부터 지금 2024년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누구죠? 윤석열 정부와 겹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통계청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소비 동향의 가장 그 밑단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거기 그것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내구재도 쭉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내구재까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필품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도 줄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다. 이거를 조금 더 큰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여기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소비 동향 추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00년 1월부터 제가 기간 선택을 했죠. 2000년 1월부터 2024년 3월, 3분기까지죠. 이게 분기마다 나와 있으니까, 분기별로 돼 있으니까 200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소비 동향 추이를 조회를 해서 그래프화 돼 있는 거죠. 이미 그 사이트에, 통계청 사이트에 그래프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2000년대 아주 좋았죠. 막 18%까지 소비가 막 있잖아요. 치솟았잖아요. 막 이렇게 좋았어요. 전년 동기보다 18%씩이나 막 올라. 엄청나죠? 1년 전에 비해서 막 이렇게 오르는 때가 있는데 2004년 여무렵, 2008년 여무렵, 그리고 2020년 잠깐, 2022년부터 지금 몇 분기 연속이에요? 2024년까지? 거의 10분기 연속 되는 것 같은데 7, 8분기 연속 되는 것 같죠? 숫자를 세보면 이 밑에 있는 것만 보십시오. 밑에 있는 다 파란색인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소비가 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때가 2024년 카드론 사태, 저축은행, 힘들어. 김대중 정부 때. 자, 잠깐 그랬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잠깐 그랬죠. 몇 분기 안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그랬죠. 그래프 2개밖에 없죠. 윤석열 씨가 집권한 이후에 근 2년 넘게 통으로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제가 2000년부터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IMF 그 한 몇 개월 또는 1년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1년이라고 해봤자 4분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부양책 쓰고 잘 잡아야 2년일 텐데 그것 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기간이 있었나요? 소비가?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국은 수출 위주인데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선택할 때 뭘로 보죠? 워런 버핏의 이 말을 기억하시죠? 주식을 선택할 때는 마치 운전자가 앞을 보고 드라이브 하듯이 앞을 봐야 되는 거지,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지, 뒤를 보고 뒤에 우리가 벌어놓은 게 많아, 자산 가치가 많아, 축적을 많이 해놨어, 돈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거지만 이 기업이 곧 죽을 거지만 앞으로 한 30년은 먹고 살 게 있어.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별로 안 벌어도 먹고 살 게 있다.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에 어떤 사람이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저 기업은 앞으로 지금 버는 이익, 올해나 내년 예상 이익의 10배를 쳐줘도 저 기업은 사고 싶어. 20배를 쳐줘도 사고 싶어. 그러면 PER이, 주가 수익 배율이 20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22배가 된 S&P 500이고요. 한국은 지금 10배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배, 10년치 정도의 지금 현재 이익을 그대로만 유지한다고 해도 10년치 정도로 시가총액 전부 다 100% 내가 삼성전자면 320조 다 들여서 저거 사버릴 거야. 그게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32조를 벌면 320조짜리로 인식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 20배라고 치면 엔비디아는 20배가 훨씬 넘습니다만은 여하튼 32조를 벌면 640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거기에 40배, 50배를 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성장성을 사람들이 높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기업에 펄을 많이 준다는 게 이런 의미죠. PBR은 쌓아놓은 겁니다. 뒤에 쌓아놓은 거. 삼성전자가 쌓아놓은 이익잉여금, 고정자산, 유동자산, 부채를 뺀 순자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로만 따졌을 때 이 기업이 10조나 되는데 시가총액도 10조밖에 안 되네. 장부 가치도 10조인데 시가총액은 10조밖에 안 돼. 뭐 이래? 너무 싸. 그러니까 추천. 지난 역사를 봤을 때 PBR이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0.9배 이하로 떨어지면 저평가. 그래서 추천. 요새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PBR이 한 배였던 한국 주식시장이 평균 한 배였다고 쳐요. 그러니까 10조면 장부 가치가 10조면 시가총액도 10조로 쳤던 한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지는데 그 10조를 20조로 쳐주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PBR이 더 떨어집니다. 한 배도 지금 굉장히 싼 주식이에요. 다 인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주식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0.9배 이건 말도 안 돼. 0.8배 이건 말도. 장부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저 앞에 있는, 제가 지금 마포거든요. 저 앞에 현대백화점 보여요. 현대백화점 저게 얼마나 하겠어요? 저 땅덩어리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1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백화점 시총을 보세요. 저거 하나도 1조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시총 1조 됩니까? 1조 조금 넘을걸요? 우리나라 주식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땅에 이 나라의 부동산은 그 이 장부 가치를 왜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했냐 법인들이 그거는 법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대우 그 사태 나고 IMF 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야 너희들이 그 장부 가치를 부풀렸잖아. 부풀려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20조씩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분식회계를 했잖아.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어지간해서는 뭐 기업의 합병이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너희들은 장부 가치 하지 마. 그냥 놔둬.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감독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매우 낮아요. 특히 부동산 가치가 막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 PBR주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런데 그거를 기업들은 우리는 이렇게 자산이 적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것들, 자산에 관해서도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적게 낼 수 있게 된 거지. 20, 30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굳이 장부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던 건 기업과 대주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저 PBR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역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핵심 주제는 PER이든 PBR이든 이렇게 낮게 후려쳐져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암울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펀더멘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PER이나 PBR은 이런 황당하게 낮은 상황에서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성장률은 기업의 성장성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잠재 성장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성장하는 것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성장하는 것의 총합이겠죠.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개발주도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가 개입을 했죠. 그 국가가 개입할 때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우장대 성장을 했죠. 미국이 사실 봐줬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발 와서 여기서 해 경공업부터 시작해 중공업 해 우리 제철소 여기 와서 철근 팔아.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KDI 국제정책대학원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그게 KDI가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닷컴과 그 2000년대 이후에는 닷컴과 IT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때 2000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한 10 몇 년 팍 터졌죠. 중국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딱 세 단계입니다. 개발주도 성장, 국가가 차관 빌려서 했고, 그 다음에 냉전에 기댄 중우장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닷컴과 IT가 성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때 인터넷이 꽃피었죠. 그때 시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간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성장했고요. 그때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한미 FTA 하고 노무현 때 성장했어요. 예. 자,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개발주도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윤석열 씨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도 과거처럼 박정희 때처럼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신화에 맹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사이즈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상도만한 GDP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IT 시대, AI 시대에 자율적인 창의적인 IT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지 무슨 제철소가 성장하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교육부터 회사가 뽑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회사에 남는 사람들까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회사에는 대기업에는 특히 오랫동안 근속하기가 힘들죠. 나가죠. 나가서 경쟁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형 로펌이 와서 소송 걸죠.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친척들 위주의 그룹만 성장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그게 옳은 성장이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죠. 세뇌당했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10조 자사주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반짝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의 한 전문가를 최근에 만났더니 자기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제 경제쇼에서도 나왔던 전문가입니다. 여러 차례 나왔죠. 여러 차례 나왔던 한국의 1세대 반도체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조의 자사주 대신에 삼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구조를 가지고 100억씩 줘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900명만 데리고 와도 그리고 난 다음에 1조를 줄 테니 HBM을 당장 1년 안에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10조를 자사주를 사냐? 그걸 왜 그렇게 10조를 쓰지? 아무리 실탄이 많다고 단기적으로 수치만 쓱 높여서 뭐 하는 짓이지? 그것 자체가 삼성이 굉장히 자신 없고 몰락하고 있다는, 굉장히 힘들다는 증거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짓을 하지? 라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삼성의 힘이 워낙 세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 하던 대로 재무팀, MBA 했던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당장에 눈에 띄는 것만, 이재용의 눈에 띄는 것만 하는 게 그런 스턴트, 예, 쇼죠, 쇼. 그렇습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삼성의 보네드 플레이뿐만이 아니고 재벌 3세들의 보네드 플레이뿐만이 아니고 포지셔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개발 주도 위주 냉전 때,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마켓으로 있었을 때와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 그리고 오히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반기는 사람처럼 자유가치 동맹의 깃발을 막 흔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기 흔들듯이 전 세계에 우리는 자유가치 동맹이고 미국 편이고 중국은 싫어한다는 그걸 막 비쳤죠.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취임식에도 갑자기 격상해서 부주석을 보내버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한국과 밀접하게 계속 가려고, 경제적인 관계는 그래도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런 어떤 그 태세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 혐오, 중국 경쟁자, 중국 배척,
쇄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누가 쇄국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무역을 그렇게 주창하던 국민의힘이 누가 지금 이념적입니까? 누가 유연하지 못합니까? 정부가 해야 할 거는 외교 전략을 180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멍청한 정부, 그리고 아첨만 하는 정부, 대통령한테만 뭐 이렇게 충성하는 이 정부 자체는 빨리 내려오는 게 최선의 경제적인 방편이다.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 주식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트레드노믹스에서 받아온 건데요. 50년치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일본은 100년 동안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꼴랑 30년 정도 무역 흑자 기록했고요. 중국은 한 20년 정도인데 우리보다 5배에서 어떨 때는 한 10배씩 더 많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자본의 축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본의 축적의 사이즈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일본은 1억 2천만 명의 내수 시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도 쭉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90년대 버블이 엔화 절상하고 그 다음에 한참 버블 축제 몇 년 동안 했죠. 85년에 플라자 합의 한 다음에 버블 축제 몇 년 하다가 89년부터 90년 시작해서 91년, 92년 쭉쭉쭉쭉 떨어지죠. 여기에서 90년부터라고 치고요. 2024년까지 보면 38321 정도 되죠. 놀랍게도 고점이 거의 비슷하죠. 의미하는 게 뭔가요? 90년 주가지수와 34년 후 주가지수가 똑같습니다. 90년 주가지수와 34년 후 주가지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악몽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되나요? 4천 언저리였던 것이 4만이죠. 4만 언저리였던 것이 심지어는 1만 이하로도 떨어졌었네. 4분의 1 토막이 났던 기간 또는 뭐 2분의 1 토막은 당연했던 기간이 20년이 넘죠? 넘죠? 근데 마침 이 시기가 내가 주식을 투자한 시기야. 한국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이 시기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 세대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웃기는 건 우리는 터지지도 않았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강하고 있지 팡 터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식시장 월봉 그래프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는데요. 월봉과 연봉 그래프를 자주 보십시오.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일봉 좀 보지 마세요. 일봉은 단타쟁이들이 보는 거고 월봉과 연봉을 보십시오. 연봉, 1년의 그래프 딱 하나만, 봉우리 하나만 생기는 겁니다. 그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또는 월봉, 달에 하나만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큰 그래프를 한번 상기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부동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거기에서도 PER, PBR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뭐 한 번 사면 20년은 뭐 평균이 한 10년 가지고 가니까요. 우리처럼 매매가 잦은 나라임에도 한 10년은 가지고 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면 10년 후에 팔 때의 가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가 갖고 나올 전략이랄지 무역 보복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중국을 타겟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부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잘 공략을 해서 중국도 조금 유지시키고 미국에서 왕창 먹는다면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정부가 제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트럼프 지금 2, 3년이. 그 다음에는 끝나잖아요. 거기도 뭐 3년 후에는 램덕이겠지. 그러면 트럼프 초기에 2년을 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무슨 철강이랄지 자동차랄지 이런 게 오히려 제2의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심하게 했었을 때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시나리오 하나. 시나리오 2. 지금처럼 멍청하게 해서 그냥 죽는 거. 이 1과 2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면 1의 시나리오가 가동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하여간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초기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정부 눈치 보느라고 중국과 무슨 사업하거나 비즈니스 확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움찔움찔 했잖아요, 사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수익 위주로만 양국에서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외교를 통한 철저히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쪽으로만 잘 펼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트럼프의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요거는 또 따로 제가 외신이 이런 관련된 외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쳐놓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고민을 저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 1이든 2든 간에 다 해당되는 주식, 아까 그 일본 주식시장을 상기했을 때 특히 시나리오 1일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성장이 가능하고 꾸준히 배당을 줄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한 배당주, 현금이 지금 현재도 많지만 계속 영업이익이 아까 그 시나리오 1위에 따르면 충분히 날 만한 기업, 그쪽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채권의 비중은 또는 예금의 비중은 늘 가져가야 되겠다. 현금으로서의 비중은 늘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한두 개 찾았는데 이거 뭐 제가 뭐 투자 추천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네요.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수년이 됐습니다. 그것과 겹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창 총영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8일, 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하나입니다. 여러 이코노미스트 기사랄지 여러 기사를 찾다가 몇 개 전부 거시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거시적인 이야기는 지난주에 좀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장 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 재테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이야기, 지난주 지지난주에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 주식이 폭락하고 미국 주식만 올라서, 미국의 모든 것들이 올랐었죠. 사실은 미국 주식과 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랐는데, 미국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그 양상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미국 내의 우려도 함께 전해드리는, 그걸 또 어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식시장 자체를 다룬, 재테크 자체를 다룬 그런 기사를, 심층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랄지 뭐 거시경제 관련된 기사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쉽네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 주말 중에 이제 부동산 책 한 두 권을 봤었는데, 서로 다른 주장이지만 둘 다 논리가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서로 다른 책의 주장, 둘 다 아주 저명한 분들이, 한국에서는 저명한 분들이 쓴 건데, 저랑도 다 인터뷰를 했었던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이 쓴 건데, 뭐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프레임의 전환에 관한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서 금요일 날에는 한국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부동산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요. 만나서 또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해드린 팩트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여전히 지금 지난해 4월이었죠. 올해 총선이었습니까? 2024년 올해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총선 전부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총선 전까지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부동산 PF 부실 문제, 연체 문제, 새마을 금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막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사안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뭐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사고 파는 그 규모가 보통 본인이 이제 주로 받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우리나라 시장은 한 10조 정도 되는데, 본인이 받는,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상가, 이 아파트가 부실채권으로 넘어갈 것 같다. 연체가 한두 번 발생했다. 그래서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경매 직전이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어느 정도나, 이 사람이 10조 정도의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한국에, 그러니까 뭐 부실채권화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논 퍼포밍 론이라고, NPL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실채권 시장, 그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쓰러져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한 10조 원 정도의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그것도 이제 이른바 나와바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협거나 어떤 농협거나 어떤 제2금융권의 가령 예를 들어 솔로몬이다 그러면은 그쪽 거는 내 나와바리라고 해서 몇 개의 어떤 NPL 업체들이 그 NPL 업체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10조 원 시장 중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받고 있고 그중에서 한 500억 정도를 해마다 처리한다는 그런 업체의 이제 사장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연체를 어느 정도로 그때 봐줬냐면 그냥 연체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있어도 야 1년 동안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예. 예, 자본주의 자꾸 자본주의 그러는데 이거 뭐 중국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정부가 그렇게 처리하고 업계에서 그거 속으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정리가 됐냐고 하면 그게 다른 업체에 넘어가서 구조조정이 되고 그랬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거의 다가 그냥 그대로 펜딩돼 있는 상태고 이자만 깎아주거나 유예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실은 계속 이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좋다. 투자자들은 제목이 이러네요. 투자자들은 우리가 주식이 녹아내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락장에서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그걸 멜트 다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트업 이게 용암처럼 분출돼서 솟아오른다. 예. 분출돼서 솟아오른다. 멜트업. 거기에 시장의 멜트업 폭발하는 시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미국 투자자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최근에도 많이 샀으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래서 지금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49.8%가 아주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중립적인 어떤 센티먼트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202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서로 이제 먹으려고 하는 어떤 탐욕, 애니멀 스피리트가 아주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지난주에는 조금 미국 주식시장이 비틀거렸는데 특히 백신 그거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백신의 회의론자가 우리로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잖아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모더나랄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에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미디어, IT 기술주들도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것에 관한 반작용으로 떨어졌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한국 주식에 기회가 있었던 게 오늘 월요일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예. 역시 자연의 순환 논리, 따뜻한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렇게 데펴진다. 늘 그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영원히 차가운 시장은 없고요. 영원히 활활 뜨글 막 끌어 넘쳐서, 예, 그래서 100도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시장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식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연의 순환 원리를.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그 동물적인 균형감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포나 패닉이나 환희에 젖지 말고 늘 동물적인 균형감으로 보시는 게 진짜 주식시장은 자기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균형감을 갖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S&P 인덱스도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좀 떨어졌었다. 반작용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초부터 비교를 해보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2년 연속 지금 20%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2년 연속 20% 상승한 거는 딱 3차례 있었대요. 딱 3차례. 중요합니다. 왜냐? 희귀하다. 희귀한 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상승할까?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의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백투백으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거는 지난 100년 동안 딱 3번밖에 없었다. 그만큼 과열 국면이었다. 지난 2년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도이치뱅크의 분석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리고 이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S&P 500은 지난 100년 동안에 평균 11에서 12%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과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의 수익이라는 거는 2배가량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꽤 이제 투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조 존슨이라는 개인 투자자가 나오는데 37살인데 엔비디아나 테슬라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청 오래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캐터필라랄지 디어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옥수수밭이랄지 뭐 밀밭 같은데 보면 그 녹색으로 생긴 농기계 있거든요. 이렇게 쫙 농기계 있어요. 전부 디어 제품입니다. 디어. 이 디어 그 농기계 만드는 회사 캐터필라도 이제 뭐 굴착기랄지 중장비랄지 광산 채굴이랄지 뭐 이런 건설 중장비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우리로 치면 두산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눈여겨보고 있다.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이게 산업기계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 존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용된 이 사람은 왜 인용했겠어요? 그냥 개인 투자자를.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난주에 뭐 차라리 다우존스 인덱스를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뭐 좀 무리한 짓을 해서 시장에 반작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반이라도 가겠지. 반이라도 부흥시킨다면 그렇다면 저런 무슨 기계, 뭐 장비, 뭐 이런 건설 쪽 관련된 그런 부품 이런 것들이 전통 제조업, 미국의 전통 제조업들이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가? 왜냐하면 덜 올랐기 때문에 거의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IT 쪽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거를 조 존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렇게 안 올랐던 러셀 2000이라고 미국의 중소형주죠. 우리로 치면 뭐 코스닥이니 나스닥이라고 하면 코스닥 중에서 제조업만 모아놓은 것, 중소기업 제조, 그 다음에 IT가 아닌 것들, 뭐 IT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과거부터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다우존스의 꼬맹이들, 소년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중소기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쪽으로도 좀 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오르고 도지코인 오르고 뭐 이런 것들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그 리드했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5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도지코인이 550억 달러면 시총이 한 60조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자동차 업체 포드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포드보다도 조금 높다고 하네요. 미국의 포드보다 높지만 한국의 현대자동차보다도 높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주가 한 5조, 오늘 조금 오른 것 같은데 한 42, 3조 정도,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도치코인이 더 높네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직. 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들도 급등, 페니 스탁이라고 하잖아요. 뭐 원 페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10원 주고 사는, 뭐 최소 단위의 화폐를 주고 사는 그런 저 주식들이 모여 있는 장소, 오버 더 스탁, 오버 더 카운터 마켓, 그런 데 있는 그런 주식들인데, 그 OTC 마켓에 있는,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 있는 그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1월에 한 27%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돼 있고 안 오른 게 없네요.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너무 올랐다. 앞으로 12개월 예상 순이익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22배. 최근에 미국장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최근 5년 동안에 퍼가 주가 수익 배율이 20배.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00년 동안이 한 11배, 12배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22배니까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80%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약간 좀 위험하다. dangerously bullish. 예. 너무 강세장인데 이거는 좀 심한데 라고 투자자들,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dangerously bullish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척도로는 국채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도 급등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한 달 전에 4.072%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10년짜리 미국 국채 연방 재무부 채권이 4.426%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순식간에 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론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전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제 그 MBA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위험이 거의 없죠. 리스크가 거의 없어. 근데 주식은 살 때부터 리스크가 있잖아요.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는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버리면 되잖아. 네? 떨어져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을 손해볼 위험은 없지. 하지만 주식은 손해볼 위험이 있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과 리스크가 있는 주식 같은 자산의 이자율이 있어요. 그것과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거의 위험이 없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미국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S&P 500의 수익률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지. 당연히. 꽤 높아야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뭐 은행 예금 금리보다 뭐 좀 많이 쳐주는 사람은 3%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적게 쳐주는 사람은 2% 포인트, 좀 더 많이 쳐주는 사람은 한 4%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행 예금 금리가 4%다. 뭐 그러면 주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 한 7% 이상 될 것 같아.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 거야. 이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 비슷한 개념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결국 주식 가격에 대한 각자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죠. 판단이죠. 그거는 과거의 S&P 500의 주가 수익률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이론적인 거라고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거는 어떤 정성적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딱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서 뭐 이게 절대적으로 뭐 높아 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계산한 걸로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면 보통 한 3%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로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미국 아까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 4. 아까 4였잖아요. 4.4%랑 비교해 보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올랐고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기 때문에 뭐 그냥 나는 가져가지 뭐 4.4% 10년 가져가면 뭐 엄청난 수익인데 그것도 한국 미래에셋증권에서 파는 한국 국채 수익률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가까이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분리과세 해가지고 절세 혜택 준다고 하면 10년 동안에 50% 먹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50% 가까이 먹는 거예요. 한 40, 한 4, 5% 정도 먹을 겁니다. 뭐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살 때부터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건 이것보다는 더 높아야지. 그러니까 7%에서 8%. 저도 사실 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 10%는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S&P 500의 수익률, 앞으로 향후 수익률을 예상을 해봤을 때 그만큼 나올까? 이 기사에서는, 칼럼이 아니고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별로 딱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롭 아노트라는 리서치 어필리엣의 의장이고 창업자네요. 예, 창업자인데 이것도 이제 뭐 주식이나 자산시장 분석하는 미국의 업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사람의 롭 아노트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네요. 예, 시장이 awfully expensive to have a melt-up. 야, 용암처럼 분석기에는 너무 비싼데? 말도 안 되게 비싼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곁들여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그 기사를 써도 이런 기사를 써도 이제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오신 분들 많나요? 예. 여러분들이 오셨군요. 예. 항상 오시는 분들도 오셨고요. 정시원님, 신문정님, 임근미의 캔디님, 팥진님, 김명희님, 씨님, 아즈라엘님 이렇게 쭉 오셨습니다. 강전환님 오셨고요. 랄라님 오셨고요. 정시원님 예, 오셨고요. 제가 다 읽어드렸죠. 예. 심은정님 오늘의 주제는 하나인가요? 예,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지금 25분이 다 돼버렸잖아요. 예.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혹시 이카노미스트의 요거 지금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나와 있는 요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더 힐 리스트? 그냥 쭉 설명을 할 때 슬쩍 올려주시면 미국이 주로 타겟을 잡고 있는 나라는 그 거시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죠.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한 2, 3분만. 이걸 보시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놈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버는지에 관한 리스트도 나와 있고
차이나가 한 3천억 달러, 2,800억 달러 정도 버는 것 같네요. 2023년에 무역 흑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 정도로 일으키고 있다. 차이나 2,800억 달러, EU가 토탈해서 2천억 달러, 멕시코 어마어마하게 버는군요. 1,600억 달러, 베트남 1,000억 달러가 넘게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이 벌 때 수준으로 벌고 있고요. 저머니 독일이 한 700억 달러 벌고 있고요. 캐나다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벌고 있고요. 일본도 600억 달러 벌고 있고요. 아일랜드도 한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벌고 있고요. 한국도 한 500억 달러 조금 넘게 벌고 있고요. 사이즈가 우리보다 그 인구수도 작죠. 하지만 뭐 요새 급성장하고 있는 타이완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올해는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2023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미국이 전면적 봉쇄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못 간다. 시장의 반작용과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학적으로 레토릭으로도 나오잖아요. 중국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러면 중국과 우리는 무슨 관계다? 무역 경쟁국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쫄아드는 만큼 우리한테도 물론 막 돌을 던지겠지. 미국의 트럼프가 돌을 던지겠지만 중국한테는 뭐 행주산성에서 우리가 일본 임진왜란때 행주산성에서 막 던졌던 돌의 크기와 어떤 양이 3만 개였다면 중국에 던지는 게 3만 개라면 한국에 던지는 거는 뭐 가령 3천 개다. 10분의 1이다. 라고 치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중국이 더 줄어들어서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시장이 있다 없다? 있다. 꽤 많을 수 있다. 꽤 많을 수 있다.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꽤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이거 보여드렸었어요? 보여드렸어요? 예. 예. 여기까지 요런 이야기들, 이카노미스트의 이야기들이랄지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그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조는 절대 잊지 마시라. 이렇게 큰 기조를 크게 조망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절대 공포에 빠지지도 않고 절대 쉽게 환희에 들어차서 막 사지도 않는다. 신중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키는 투자를 하면 아까 뭐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처럼 주식에 투자하는 그 프리미엄 위험 부담률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키는 투자는 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7% 8%만 본다고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은행 이자보다도 2배인데.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고 그게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뭐랄까요? 겸손한 투자, 자연의 순환 논리, 자본주의 순환 논리에 가장 잘 따르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비슷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제 재테크 철학은 일관돼 있어요. 일관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행동으로 수십 년을 하시면 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꼭 꽤 큰 돈을 벌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